우리나라는 객관식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마디로 객관식 시험의 왕국이다. 이런 나라는 사실 선진국 중에선 전무하죠. 정말 안 좋은 시험이에요. 지금 객관식 위주의 수능은 그 수명이 다 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했던 거는 생각하는 힘이에요. 외우는 건 의미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AI가 할 거예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로 매겨요. 왜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살인적인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됐느냐는 거죠. 엄청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평가가 바뀌어야지만 교육이 바뀔 수 있다. 이걸 왜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할 일은 아니지 않나.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저의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장애물이자 그런 존재감이 사실 너무 컸었어서 학창 시절에는 거의 모두가 수능을 생각하면서 달려왔었던 것 같고 지금도 저는 가끔 뭔가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나 뭐 제가 좀 긴장되는 일이 있거나 하면 수능 시험 보는 꿈을 되게 여러 번 자꾸 꾸거든요. 그때 저한테 굉장히 큰 압박감이었었나 봐요, 그때. 근데 저는 수능을 되게 잘 봤었고 영어도 거의 만점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근데 배웠던 지식이라던가 그런 거를 내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가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전혀 활용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수능은 제가 5번 정도 응시한 정말 파란만장한 입시 스토리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개인의 그 수험생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되게 좀 아픈 그런 손가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이제 너튜브에서 크리에이터,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약을 하고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육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교육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딱 그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 전달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여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 자녀분들이. 네, 지금 8살, 5살이래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배우 한가인으로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여기에 오게 됐고요. 네. 저도 사실 공교육을 겪었고 뭐 수능도 치렀고 하지만 네. 저희 아이들이 치른다고 생각하니까 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네,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고 되게 불행해하지는 않을까? 네. 염려되기도 하고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차선책으로서 아주 중요한 평가제도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은 맞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검토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객관식 또 상대평가 네.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벗어난다면 네. 대안은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네. 학교 현장에 가보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예. 교육 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함께 타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주 표선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인데요. 여기는 논서 수령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래요. 네. 없는 거 없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어 수업이 한창인데 우리가 경험했던 일반 고등학교의 수업과는 사뭇 다릅니다.
정도가 쓰였는데 뭐라는 감탄사 또는 그러면은 질의응답 시간 네. 왜 천장에 질문 자체가 많아요. 문학 작품을 내가 스스로 분석해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준비되면 눌러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소리 1을 발표하게 된 김수연입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불우이웃에게 배급하는 라면을 받으러 전교생 앞으로 나갔던 경험을 회상하는 게 이 시의 상황입니다. 이 시에서 화자는 나이고요. 시적 대상은 박수소리와 라면입니다. 시인은 박수소리를 박혀있는 유리 조각에 비유를 했는데요. 유리 조각만 보면 반짝반짝하고 예쁜 느낌의 좀 긍정적인 느낌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박혀라는 부정적인 어조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회상하면 아름다워야 할 유년 시절이 자신에게는 상처를 만드는 뾰족한 물건이 되어 기억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시나 화살같이 완전히 부정적인 어조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느낌이 가미된 유리 조각을 사용한 이유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좀 아름다운 느낌이 있으니까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학생의 발표가 네. 생각보다 되게 밀도가 있죠. 그쵸. 되게 주관적인 해석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좀 대학 수업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나도 저런 수업 듣고 싶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손을 여진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종이에서는 그냥 1년 2년 같이 단락을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단락을 나누지 않으면은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독자들이 읽기 힘들 텐데 이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해서. 네, 아주 좋은 점을 짚었어요. 네. 제가 E에서 연구하는 기법이 있는데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이 의식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정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하는 것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시도 시적 상황이 회상이잖아요. 그냥 생각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연을 끊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교과서가 아예 없이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오랜 시간 들여다보고 이해를 한다고 하네요. 화자는 이 시적 상황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사실은 배우는 문학 작품의 수나 비문학 작품도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문학을 읽어내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해석이 주어지지 않은 채 빈 종이를 받는 느낌이니까 확실히 더 넓게 제 생각대로 분석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요? 좀 자유롭게 이제 뭔가 공부를 하고 저의 창의성을 이제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학교는 어디 있을까 하다가 아이비를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최상입니다. 만족도는. 방금 보셨던 제주 표선고등학교는 아이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비 프로그램은 국제 비영리 교육단체에서 만든 교육 입시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논서술형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서 우리 입시를 바꿀 대안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 몇몇 그 고등학교들이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VCR 보니까 되게 좀 흥미가 생기네요. 네네네. 그럼 다른 아이비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의 모습 한번 보러 가실까요? 좋습니다. 네네. 미적분단원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는 수업을 이어서 할 건데 주제는 총 무한, 미분, 적분, 비적분은 어떻게 쓰이는가? 미적분의 활용. 오늘 할 것은 조사한 활동을 발표 자료로 만들어서 그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 1교시는 발표 자료를 만들 것이고 2교시가 조사한 거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려워, 미적분. 미적분 어렵죠. 네. 네. 야, 수학 시간에도 발표를 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보통 막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해설을 하고 나는데요. 네네네, 그렇죠. 일반 그냥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이라는 목표에 맞춰가지고 아무래도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이 일반 수업에는 많이 진행되는 건 사실이고 IB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풀이 이런 거는 많이 하지 않고 그걸 안 하는 대신에 확보한 시간에 탐구 활동을 많이 합니다. 4가지 주제를 모두가 다 이해해야 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해하겠죠? 저기 무한팀에서 2명이 여기로 오고 여기 미적분의 활용팀에서 2명이 여기로 가고 미분의 활용팀에서 2명이 또 적분팀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일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업 방식이 되게 독특하네요. 학생들이 자기가 개념을 다룬 걸 다른 학생한테 또 설명해 주는 방식. 무한에 대하여. 네. 우리 조는 무한의 정의는 어떻게 내렸냐면은 이제 무한이란 어떤 수나 집합이 끝없이 작아지거나 커짐으로써 지속되는 상태나 개념을 뜻한다고 우리 조는 정의를 내렸어. 자, 그러면 제논의 역설. 이건 뭘까? 자, 토끼와 거북이가 있어. 자, 토끼가 거북이 설명해준 학생들은 저희가 오늘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자신이 배웠던 파트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이제 나는 친구들에게 설명할 정도로 학습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학습을 한 친구들은 다시 아까 전문가 집단 학생들에게 다른 조들이 연구했던 그런 활동들을 다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저럴 때 네. 진짜 내 지식으로 들어오게 되잖아. 그쵸. 남에게 설명해 줄 때가 맞아요. 저렇게 수업하면 수업 네. 시간에 졸지는 못하겠네요. 처음엔 답이 없어서 더 짜증나는 것도 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답이 없으니까 더 자기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그런 게 그게 당연하게 되는. 발표 진짜 먼저 하려는 애들도 있고 틀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아 저것도 맞겠다 하면서 긍정을 해주니까 애들이 더더욱 발표를 하는 것 같고 또 이런 분위기에서는 다양한 도전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입학을 하고 일주일쯤이 지났을 거예요. 애 눈빛이 변하고 6시 반이면 스스로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저를 깨워요. 너무 꿈만 같은 생활이었죠. 그렇게 행복하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야 되고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사야 되고 그걸 얘기하고 하는 모습이 저는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행복해요. 하지만 수능 제도는 정해져 있는데 몇몇 학교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수업 방식을 취했을 때 입시 대비가 되느냐 그리고 기초학력이 이런 방식으로 수업했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비에 뭐 좀 편하게 공부하려고 오는 건 오산이에요.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고요. 다만 공부가 진짜 힘든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 있어요. 이런 공부 내가 왜 하지? 이런 건 없죠. 뭔가 진짜 보람 있다. 정말 깊게 들어가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한계를 깨부셔야 되는 느낌? 쉽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끝난 후에 제 모습을 보면은 되게 뿌듯함? 제가 상상했던 저의 한계보다 그 이상으로 제가 노력을 했었고 그게 저의 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할 것 같습니다. IB 프로그램을 공부한 학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입시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네. 입시 결과가 완전 놀라워요. 아, 좋았나요? 네. 네. 제주 표성고등학교는 개교 이래 최대의 입시 성과를 냈고 네. 대구 경대 사대부고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대학에 합격을 시켰다고 하네요. 사실은 뭐 또 대학 입시 결과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요소니까. 그렇죠. 네. 대학교 진학에 있어서 입시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할 줄 알았는데 상당합니다. 네. 상당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수능을 잘 보기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IB 학생들은 IB 점수로 대학에 입학을 하거든요. 네. 보통 국내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을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유수의 국내 대학에 좀 합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IB 프로그램 학생들의 어떤 평가를 받은 것이 좀 궁금합니다. 네. IB 프로그램은 평가 방법이 정말 다른데요. 네. 구술시험, 장기 프로젝트 보고서, 그리고 논서술형 시험 등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논서수령 절대평가를 도입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 채점의 공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 10명 중에 6명이 네. 논서수령 평가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해요. 명확한 채점의 기준이 없다는 게 그쵸. 그 이유인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네, 그렇죠. 만약 논술형, 서술형으로 이제 이 문항을 출제를 하게 되고 그 채점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한국 교육의 변화의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술형 평가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알면은 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이 거의 오차율이 1점밖에 되지 않는 동일한 점수를 결국에 다 매기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만큼이나 더 공정하게 채점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논서수령 평가가 과연 공정할 수 있는지 네. 선생님들과 함께 채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 테스트가 있나요? 네. IB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는 4분의 국어 선생님을 모셨어요. 실제 학생의 논서수령 시험 답안지를 4분의 선생님이 채점을 하시고 점수에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채점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할 때 인간의 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들이 좀 비슷하게 해낼지 궁금해요. 만점은 40점인데요. 4분의 선생님은 각각 어떤 점수를 주셨을지. 어떠셨어요? 몇 점 정도를? 총점 29점으로 점수를 줬거든요. 그래서 총점 29점입니다. 49대 29점. 네, 29점입니다. 40점에 29점. 비슷한가요? 저는 총점 30점. 40점에 30점. 자, 크게 오차가 없는 느낌이에요. 네. 네네. 이게 모의 테스트인데도 이렇게 일치하는 거잖아요, 점수가. 네. 선생님들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과정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수령 채점이 저희는 특히 국어과다 보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논수령의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저희가 공유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보니까 논술형 평가라는 것의 가능성을 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평가 방법이 바뀌게 되면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교실 안에서 그래서 아이들의 능력을 좀 더 끌어줄 수 있는 교육의 모습, 교실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수십 년간 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객관식 시험의 어떤 체제가 계속 좀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바꿔야겠다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객관식 체제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능이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시험의 영향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수능과 함께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이 내신에서조차 객관식 비중이 매우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객관식이 전체를 그냥 지배하고 있는 대입제도 전반을 다 지배하고 있는 한마디로 객관식 시험의 왕국이다. 이런 나라는 사실 선진국 중에선 전무하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습니까? 네. 영역별 최고의 전문가들이랑 그리고 영어 원어민들에게 수능 시험을 한번 보게 했어요. 그래서 수능이 전문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수능을 평가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객관식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수능에 혹시 문제는 없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14학년도부터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치러졌죠. 아, 강원문 작가님. 네. 도설관님이세요? 네. 영화 감독님이네. 네네. 변영주 감독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찬 나와요? 선생님. 아, 저것도 되게 유명하시죠. 맞아요. 진짜, 네. 에디터. 카피라이터님. 각기각종의 직업을 모았네요.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 야, 이분도 언론에서 학창시절 때 정말 많은 화제가 됐거든요. 맞아요. 수학과 교수님. 네. 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님.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석사 연구원님. 최초의 우와, 옥스퍼드 대학생분들. 다포드 스쿨, 굉장히 유명한 학교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거죠. 82년도에 본 게 마지막. 그땐 국어 다 맞았습니다. 저는 학력고사를 봤던 세대고요. 국어는 45점 다 맞았어요. 만점 맞으셨구나. 우리말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우리말 전문가. 한국어 능력 시험도 저 100분율로 따지면 99.3% 나왔어요. 와. 예상 점수 혹시 몇 점 정도? 강 작가님보다 하나 더 맞춰보겠습니다. 아니 또 맞춰야 돼. 수능을 보셨는데. 벌써 경쟁이 시작됐어요. 네. 근데 워낙에 전문가 분들이셔서 네. 사실 수능은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작년에 정말 어려웠거든요. 아, 작년에? 그래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십니까? 지문이 왜 이렇게 길어? 야. 와. 책이요, 책. 지문이 엄청 길어졌어요. 이보다 더 길었을 때도 있었어요. 이것도 얘기가 많아 줄인 게 이거예요. 진짜요? 네, 이거보다 더 길 때도 있었어요. 와. 네, 그래도 길죠. 그래도 상당히 길죠. 지금부터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45문항, 시험 시간은 총 80분입니다. 이거 보고만 있어도 떨립니다. 진짜 시간 딱 재고 하시네. 맞아요. 네네. 긴장돼. 저 때가 제일 긴장되죠. 그러니까요.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A에서는 얼굴 한 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B에서는 되게 말이 이렇게 고집센과 돌이 꼬아놓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한 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 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수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답을 찾아갈 수 없는 내 앞에 길이 아무것도 펼쳐져 있지 않은 진짜. 그렇죠. 연차. 막막함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멘붕이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야,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보냐.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접 보니까 아들이 이해가 됐어. 고백해야 되겠네. 야, 너 참 힘든 거 했다. 아빠가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이제 너트로 웃음이 나오죠. 찍어야죠, 이제. 네, 저 때부터는 찍어야 돼. 네, 지금 최소 엄마 생각나요. 네네네. OMR 카드 이제 원래 이제 수험생이랑 옮겨야 돼요. 저 때 제일 긴장돼요, 그쵸? 사실. 거의 우시기 직전이에요. 네네네. 수능 때 제 표정이었겠다. 언어와 말과 글로 먹고 사는 분들이시잖아요. 그쵸. 대한민국을 손꼽는 전문가들이 맞아요. 모인 시험이었는데 이 정도 명사분들을 엮은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과연 몇 점이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채점한 결과를 드리고 53점? 50점? 50점. 100점 만점인가요? 100점 만점이죠. 어머, 너무 조금밖에 안 나온다. 52점? 어머. 5등급 정도. 그래야 할까요? 4, 5등급 정도. 네. 74점. 2, 3등급 정도 가능하시고. 대부분 이제 50점대를 다 50점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74점. 함정을 피하는 능력이 살면서 중요하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 훨씬 많죠. 그렇게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판에 일부러 이제 이해의 허들을 주는 상황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수능 문제를 네. 이렇게 꼬아서 내는 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48점. 진짜네. 48점. 이게 만점이면 100점인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여기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언어로 옮겨낼 기회가 여기에는 1도 없는 시험이고요. 제가 발표도 나름 잘 하는데요. 그런 발표 능력도 여기에는 전혀 담기지 않았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긴 문장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지?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 친구들이. 그쵸. 근데 맞아. 왜 어느 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문해력이 그렇게 떨어진 거지? 수능에서 요구하는 읽기 능력이라는 건 삶 속에서의 글읽기 능력, 문해력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능에서 요구하는 건 주어진 시간 안에 긴 지문을 읽고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그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 연습해서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줄여나가는 읽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렇게 매우 지엽적인 능력을 짧은 시간 안에 적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 상황에서는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저게 정말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반복 네, 연습. 사실 이게 훈련을 많이 해야 하는 시험이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짧은 시간 안에 네. 여러 번 반복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이 지문 길이가 더 긴 시절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이제 발췌독이라고 그러니까 지문 전체를 다 안 읽고 일부만 읽고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답을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그 문제 유형에 맞는 어떻게 보면 풀이법을 배양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수능 국어에서 고득점을 맞기는 많이 어렵죠.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기술을 그 3년 안에 빨리 익히는 거네요. 그렇죠. 제한된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글 읽기, 쓰기 능력을 체크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은 들기 마련인 것 같아요. 수능을 본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짧은 시간 내에 처음 보는 글을 이해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숫자들이 쭉 나열된 데이터를 그래프화하고 그 그래프에서 어떤 유형을 분류를 하고 그래프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늘 하는 일이라서 저는 굉장히 쉽게 읽혔거든요. 읽으면 알 수 있느냐? 꼼꼼히 잘 읽으면 모든 정보가 지문 안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 배경 지식이 사실 전혀 없는 상황인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느냐 부분은 사실 그게 없이 보는 사람들은 너무 막막하고 그 차이는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배경 지식을 모든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 편차가 생기지가 않아요. 다 틀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게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그 지점부터 점수 차이가 확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 없다의 차이가 시험 수행의 결과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서 우리가 변별을 시키겠다라는 것은 좋은 취지일 수 있으나 그 변별이 되는 기저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오히려 불공정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배경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을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봐야 되고 더 심화 과정까지 또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더 펼쳐지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배경 지식으로 수능이 나올 것이다 해서 그런 지식들을 막 강의하는 수업도 있었어요. 내가 이 철학자를 알아. 내지는 이 경제 개념을 미리 알고 있어. 이러면 독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스피드가 빨라. 훨씬 더 그렇죠. 훨씬 그 현장에서 안정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수능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 문제를 냈는데 일정 부분 또 불공정해질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지금 순간인 거죠. 네. 과연 수능 국어가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국어는 모은 글을 읽고 이 글을 내 삶 속으로 어떻게 스며들게 할 건가? 그래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것이 국어 수업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정보 처리를 위한 시험 같았어요.
박태원의 소설이 지문이 잠깐 나왔는데 앞에 중략하고 또 뒤에 조금 이렇게만 해서 박태원 문학의 핵심이 뭔지도 알 수 없고요. 다 찢어 밝히고 나누어서 미세하게 틀린 것만 찾게 하는 시험. 저게 가장 어려웠던 또 작년 수능에서. 네. 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언어를 갖고 만드는데 이 언어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파라타. 뭐 죄다 팔아요. 그럼 뭐 10파라타, 3파라타 해봤자 내가 본 저 파라타의 결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참 고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보드레안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이렇게 쓴 거예요. 불구의 언어를 갖고 투명하게 전달해 보려고 한 건데 내 마음은 호수요. 뭐 보조관념, 뭐 호수, 원관념, 고요하고 잔잔함. 이렇게 가르치면 고요하고 잔잔하고 뭐라고 표현 못할 그래서 호수라고 얘기했더니만 그거의 정답은 고요하고 잔잔함이라고 써야만 정답이고 나는 거기 퐁당 빠져들고 싶음. 그럼 틀렸고 이제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모든 것을 단답화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시를 접하지 않게 하는 거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지금 현재 제도로는 수능 체제로는 좀 많이 어렵다. 이 답만 맞는 답이야라고 하나만 골라야 되는 저 시험 자체가 언어 영역만은 진짜 맞지 않는 방식인 것 같아요. 특히나 문학에서 그 감상에 대한 틀을 정해주거든요. 맞아요. 내가 느끼고 싶은 만큼 감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맞습니다. 그런 고민이 네네.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궁극적인 어떤 그 읽는 목적은 그 내용을 읽고 나서 내 생각을 길어 올리고 어찌 보면 내가 말할 거리, 내가 글 쓸 거리를 읽음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제대로 읽었는지를 평가하려면 말하고 써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시험은 그건 안 하잖아요. 옥스퍼드 대학교 네.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문학과 역사, 경제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수능 영어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이 원어민들이 느낀 수능 영어 시험은 어떨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저는 항상 이게. 그리고 또 한 곳인데요. 여기는 영국 선발령 최고 공립학교인 답보드 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도 최상위권의 영어 성적을 내고 있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 참가를 했습니다. 야,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영어를 듣고 자라고 써온 학생들일 텐데 궁금합니다. 네. Ready? 여기 시간 줍니다. 원어민들이니까 뭐 좀 네. 쉽지 않아요. 뭐 자국의 언어기 때문에. 잘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학교 친구들이 다 되게 그렇죠. 똑똑한 네, 영어. 문제들이니까 어마무시하게 잘하는 친구들인데 저는 맞아요. 동점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긴 한데 이거를 뭐 옥스퍼드까지 갈 일인가? 하니까 이거는 이 정도면은 맞아. 제대로 한번 네. 검증을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If you can close your paper. There's a lot of reading as well. There's a long passages. Yeah. It's hard to do like knowing we're good at English. So I can't imagine having to also like not know what words mean or something. Yeah, Just be true. take up even more time. Yeah, some really complicated sentence structures and things going on with quite long words. It's quite And just difficult. I had to read it a good few times. Yeah. Some of the topics as well were pretty like, Yeah. intense for Yeah. A-level Yeah. exam. 글이 많다. 네. 지문도 어렵다. 복잡하다 문장 구조가. 네, 밑밥을 까는 거죠. 외국 학생들도. 네, 네, 네. Thank you so much for this time, and I really appreciate. So we'll do marking first, and then we'll talk about some specific questions that you had to. So, okay, 18.3, 19.1, 21. 네, 저렇게 답을 하나씩 보여주시네요. 네. 30. 근데 반응이. 네. 좋진 않네요. 3. 37. 5.
오, 근데 좀 틀린 것 같아요, 어. 반응이. 저 그 고등학교 학생들도 웬만하면 옥스퍼드 갈 텐데. 그렇죠. 저기도 굉장한 네. 그 명문 고등학교 학생들이라. 3. 39. 3 again. 40. Number 1. Oh my god. And last but not least, 45. Number 2.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내가 어릴 때부터 쭉 살면서 써왔던 언어라 그쵸. 그렇게 봤을 때 몇 점이 나올지가 되게 궁금한 상황이에요. 영어 수능 점수 공개해 보겠습니다. I got 86. I got 78. I got 78. I got 90. I got 88 out of 100. I got a 87. 84, 95. 91. 97, I think. 100점은 없어요. 없네요. 네, 100점은 없습니다. 오. 이제 그 1등급은 90점대 이상. 맞습니다.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2등급은 80점대. 80점대. 근데 네. 80점대 정도가 평균인 것 같은데 2등급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거죠? 저기서 한 반 정도는 저보다 수능 영어는 못해요. 그러니까 네. 아 제가 굉장히 좀 가면 영국 가야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네. 저도 영어를 절대평가 시절에는 1등급을 또 받았었거든요. 네. 모든 그 평균의 성적을 가진 영국인들의 영어 성적 체크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영국 학생들 중에서도 또 굉장히 엘리트들.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영어 성적을 체크한 것인데 1등급이 안 나오는 저기 학생들도 많아요. 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인데 그렇죠. 민우 씨보다도 영어를 일단 못한다. 네. 그러면 프리터킹이나 이런 거는 잘하신다. 저 좋아하죠. 상당히 저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그 우리나라 공교육 영어의 현실이에요, 정말. 네. 원어민은 1등급을 못 받는데 여기서 1등급을 받은 사람은 말을 못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당시 그 수능 영어 시험의 1등급이 5%,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전체 수험생의 5%였다. 그들보다도 영어를 못한다. Those numbers are astonishing. That means 5% of Koreans are better at English than us. Yeah, and I've grown up in England and only speak English. Everything. So the fact that the top 5% of them are better than actual English That's people impressive. is very impressive. I mean, if you're able to decipher a paper like this without any problems and then get like 95%, 90%, then I do not think that you'd have a problem communicating or writing or even partaking in the English school system because this level of English is far above anything that you do on a day-to-day basis. So. So 63, so that's 서울대학 학생들, 그 다음에 탭스 성적이 800점 이상의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수능 문제를 풀어봤는데 답을 맞춘 학생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그렇게 다시 물어봤거든요. 상당수가 엉뚱하게 이해를 한 거죠. 잘못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떨결에 답은 맞춘 거죠. 정확하게 내가 의도한 정답인지는 잘 모르면서 가장 개연성이 낮은 것부터 이렇게 이제 추려가면서 그 답을 찍은 거거든요. 이것도 정말 너무 큰 공감이 됩니다. 되게 재밌는 건 탭스의 굉장한 고득점자 분들이 네. 저렇게 많이 틀린 게 많다는 것도 좀 일단 첫 번째로 신기하고요. 네. 그리고 맞힌 분들 중에서도 텍스트를 잘못 이해했는데 맞았다.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객관식 시험의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죠. 이제 그 사실은 요즘은 이제 찍기 특강까지 수능 직전에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객관식 시험 허점을 파고드는 그런 형국이 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친구는 답을 찍어서 맞추고 B라는 친구는 답을 찍어서 틀렸을 경우에 이 친구들 간에 가는 대학의 당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영국 학생들 10명 중에 6명이 틀린 문제래요. 네. 대한민국 학생들도 76%나 틀린 빈칸 치우기 문제. 맞습니다. 빈칸 치우기 문제. I got this wrong.
I think I slightly overthought it, but I went for number 5 in the end. I think because the question asks you for the best one, it's a lot harder to find the best one out of like two answers that are basically right. I don't think it really tests English, honestly. 빈칸 채우기 문항이 이게 주로 이제 학생들 능력을 변별하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지켜봐도 이거는 그 타당성이 떨어지는 시험 문제다. 그래서 제가 논문 한 편을 가져왔는데 이 논문이 1972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이 인용된 숫자를 따지면 거의 4,900번 인용이 된 거예요. 대단히 유명한 논문이거든요. 근데 이 논문의 내용 핵심이 뭐냐면은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뭔가 맥락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을 미국의 대학생들한테 이제 실험을 시킨 거거든요. 이 지문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약간은 이제 그 맥락을 안 줘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지문이에요. 제가 심지어는 이 지문들을 교수들한테 몇 번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면 아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요거를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저한테? 네. 아, 이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자, 풍선이 터질 경우엔 지상에서 거리가 멀어 소리가 닿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단열이 잘 되어 있어 창문을 닫으면 소리의 전달도 방지됩니다. 전체적인 작동 여부는 안정적인 전기의 흐름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선이 중간에 끊어져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목소리는 그렇게 멀리까지 전달될 만큼 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악기의 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주가 빠진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더 짧은 것이 최선의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잠재적 문제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면 접촉을 통할 때 문제 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이제 갑자기 풍선 얘기로 시작해서 갑자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인간의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맥락이 없어. 아니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림이 한 장 있어요. 그림 하나를 이렇게 딱 제시해 주면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그 텍스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훤히 눈에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풍선이 터질 경우엔 지상에서 거리가 멀어 소리가 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네요. 그림을 보니까. 대부분의 건물은 단열이 잘 되어 있어 창문을 닫으면 소리의 전달도 방지됩니다. 전선적인 작동 여부는 안정적인 전기 흐름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선이 중간에 끊어져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이해됩니다. 그림을 보니까 정말 그 파편화됐던 이 지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이걸 그림 없이 맥락 없이 주어져서 자 모두에게 풀어보아라. 이제 여기서 변별력을 테스트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현행 수능 영어 시험을 어떻게 보면 좀 비유한 네, 그런 좀 장면인 것 같습니다. 60년 전 논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21세기에 우리나라 이 대학생들을 뽑기 위한 선발 시험의 그 국가에서 만든 시험이라는 것이 그런 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풀이 방법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문제풀이 기술을 통해서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인데, 뭐 그것조차 뭔가 능력이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현재 수능 영어가요. 아까 그 영국의 엘리트였던 네. 학생들이 수능을 고득점을 맞지 못했던 데가 사실 여기서 이해가 가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시험 자체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수능 영어를 잘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선다형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답을 고르는 기술을 기르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게 교육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평가를 위한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 테이킹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그런 능력이 더 많이 작용이 되는 시험일수록 그 결과를 바탕으로는 이 사람의 시험 결과를 온전히 이 사람의 언어 능력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Tom, you got the score that was 84. Do you think your English is not good enough, or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test and the result that you received today? I don't think it's 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my English ability. I've never had a problem like walking down the street or anything. Like, have been understood basically. Do you think this exam would be beneficial to students who are learning English? Do you think? Not completely. I don't think it fully summarizes everything. It's not particularly an English test. Maybe it's a
competence test of some kind to see who's studied most for this kind of exam. I don't think a standardized test is necessarily the best way to test like foreign language ability, because I would kind of argue that the main usage of a language is communication and being able to communicate kind of effectively and fluently, and not always necessarily accurately actually. So I think a standardized test isn't a great measure of that. 시험에서 학생들이 마지막 질문에 이 영어 시험이 결국 그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모두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언어는 표현하는 능력인데 이 표현하는 능력에 대한 교육이 한국은 거의 전무해요. 그 시험 100점 맞는 것보다 에세이 한 편을 쓰게 해서 그 에세이가 어떤 퀄리티인지를 보는 게 1000배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 에세이 한 편을 쓴 거를 보지 못하잖아요. 단어도 이게 내재화가 되려면 반드시 컨텍스츄얼라이즈돼서 인터랙션을 통해서만 내재화가 되는데 인터랙션도 없죠. 컨텍스츄얼라이즈 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기 메모리 테스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수능 수학 영역 시간인데요. 네. 한국 최초의 우주인, 국방과학연구원, 수학과 교수님들까지 수학이 정말 생활인 전문가들로 라인업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특히나 수학과 교수님이 굉장히 기대가 네. 네. 교수님 예전에는 수능 보셨었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수능 수학을 다 맞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되게 잘 봤거든요. 한 번도 모의고사 포함해서 틀려본 적도 없고. 딱 봐도 수학 잘하시게 생겼어요. 그렇죠? 실제 수능이 아닌 모의고사에서는 오늘은 시험지에 하나도 안 그리고 마킹만 해야지 하고 풀어도 다 맞고 그랬었어요. 야, 저분은 근데 암산으로 풀어가지고 모의고사 만점을 받았던. 암산으로 다 맞을 수 있을까? 네.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다 현직에서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능력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수학 영역 시험 점수를 기대를 좀 가져볼까요, 그래도? 저는 수학 영역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수학은 뭔가 좀 딱 떨어지는 그래도 답이 있는 맞습니다. 학문이기 때문에 네네. 문제만 봐도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첫장은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 이야. 평균은 일단 55.5. 야. 너무 슬프다. 문제를 봤을 때 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를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단 문제 자체는 많이 이제 꽉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런 거를 풀진 않거든요. 만약에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정말로 다 만점을 받고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자꾸 풀어봐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스킬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 되면 그 스킬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 그건 컴퓨터가 해주거든요. 현업에서는. 맞아. 이제 대학 이상에서 원하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실생활에 있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고 나서 이제 그 정형화된 문제를 이제 푸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뒤쪽에 너무 치중돼 있지 않나. 어떠한 상황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로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 일종의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는 측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험들이 그냥 성실도에 대한 성실성에 대한 기본적인 그 확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필요 없는 문제들을 풀고 있는 경우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현장 자체도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의구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신이 되게 있으셨던 교수님께서 점수가 궁금합니다. 네, 초반에 틀렸네요. 네. 네네. 한 개를 틀리셨어요, 그래도. 와, 그래도 한 개를 틀린 이유가 궁금해요. 그때는 외우고 숙지했던 것들을 이제 다 까먹었기 때문이겠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20년간 이제 많이 감쇄를 해서 오늘 시험 볼 땐 되게 버겁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야,
아니 이게 제가 듣고도 지금 네. 믿을 수가 없는데 정말 수십 년간 읽어놨던 그 만점 기록이 이 촬영 때문에 이 기록이 깨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대 뭔가 수학과 교수님보다 수능 수학 만점자가 우리가 수학을 더 잘한다고 봐야 될지 이런 지금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얘기가 그렇게 되는 네. 건데 교수님이 20년간 연구하신 그 수학에 관련한 지식들이나 네. 이런 것들은 수능을 보는 데는 전혀 쓸모없는 지식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20년간 해온 수학과 이 시험은 거의 별개라고 느꼈고요. 제가 이 시험을 보는데 필요했던 능력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능력 가지고 오늘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20년간 해온 그 수학이 이 시험을 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다. 예,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 한번 다시 재고해 봐야 될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깝지만 수능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수능을 치고 나서는 학생들이 거의 그 휴지통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념의 휘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수능 시험만을 치르기 위한 풀이 방법이나 스킬은 존재하고 그게 수능을 이제 더 이상 보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제작진분들한테 들었는데 네. 여기 수학 영역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셨던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수능을 안 치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뭐 카이스트를 나왔고. 네네. 네네네. 근데 그럴 수 이제 있죠. 네. 일찍 그 다른 방식으로 대학을 입학을 하셔서 네. 지금 실제로 수학을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한 문제 틀리셨던 교수님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분야에 이제 성취를 내고 계시는 분들인데도 단순히 수능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점수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인 그러니까 아까 평균 50점대였으니까 이건 사실 정말 그 충격이죠. 네. 저는 뭐 수능 공부를 안 하긴 했지만 했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든 안 하든 이쪽 대학 이후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와는 약간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 않을까? 서로 거의 뭐 독립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수학적 사고력이 있는 활동을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시험을 봤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같이 수학에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면 고등학생이 이 시험을 안전하게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정상적인 그런 수학 활동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적인 훈련이라는 게 너무 명확한 거죠. 그 친구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는가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 반복 학습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외우며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게 과연 지금 오늘날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부학장이자 이공계 최고의 석학을 만나봤는데요. 우리나라 수능 수학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하고 계실까요? 수학을 교육한다고 하면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유를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학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수학은 노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수능이라는 재판을 통해서 나의 수학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을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즐겁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길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지금처럼 수학을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수포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학 공포의 과목. 그쵸. 수포자 많죠. 수포자가 뭐 양성될 수밖에 네, 학교 다닐 때 나 수학 진짜 싫어했어라는 말 너무 많이 듣고. 그럼요.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97.7%가 틀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97.7%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변별력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실은 도전 자체를 못 해보고 끝나는 그런 뭐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은.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난 수포자야 몰라 난 수학은 포기야 이런 수포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그 고통에 과연 의미가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어쩌면 수학
수학의 평가를 좀 달리하거나 네. 아니면 뭐 과정이 좀 달랐거나 했다면 수포자들도 네, 수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벤자민 브룸이라는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은 지적인 영역 중에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6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와 같은 객관식 검사를 만들면은 최대한 잘 잴 수 있는 게 지식 이해 수준입니다. 그것도 아주 잘 만들어졌을 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재니까 우리가 원래 교육 과정에서 재려고 하는 것에 크게 보면 3분의 1밖에 못 잰다고 볼 수 있죠. 잘 만들어도.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필 검사가 갖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똑같은 오지선다 시험이라 할지라도 객관식 시험이라 할지라도 유독 우리나라 수능이 좀 타당성이 더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수능 시험의 경우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능력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과 너무 동떨어지게 지나치게 꼬아놓거나 어렵게 내거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타당도가 또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는데 평가 패러다임 자체는 수능이든 학력고사든 예비고사든 내내 패러다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식을 잘 흡수했는지 숙지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평가 패러다임인 것은 동일했어요. 어떠한 경우도 내 관점과 내 생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꺼내서 설득력 있게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시킬 수 이런 관점의 그런 평가 패러다임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능력을 잘했다라고 인정하고 거기에 보득점으로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평가의 철학과 패러다임이 전체가 아주 판이 바뀌는 그런 사실은 평가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인데요. 네. 사실 저렇게 뭔가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게 된 것도 있는데 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대학 서열화 현상이나 이런 거시적인 문제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시적으로 봤을 때 수능을 기반으로 하는 객관식 시험이 올바른가? 수능이 정말 대학교에서 정말 자신의 어떤 학습 역량을 훌륭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좋은 시험일까라는 것을 30년이 지난 정말 이 시점에서 다시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해왔지만 시험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실 공정성, 뭐 신뢰성 같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초장에 소개시켜드렸던 IB 프로그램이 그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가 IB 프로그램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